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0일 목요일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봄은 봄인데 아침 저녁으로 기온도 낮고요. 바람도 찹니다. 건강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입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펜스 미국 부통령 이런 얘기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북한과 어떤 대화도 하지 않겠다. 그리고 협정을 놓고 시간을 끄는 시대는 끝났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또 하나 얘기했습니다.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 북한에 대한 압박 상당히 강합니다. 워싱턴 정화석 특파원입니다. 일본을 방문한 펜스 부통령은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지금은 북한과 대화할 때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not at this time. If they fail to do that, we've made it clear. All options are on the table. 진전 없는 대화로 시간을 끄는 시대는 끝났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과 중국, 전 세계의 협력을 모아 북한의 위협에 맞서기로 결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최근 중국이 경제적으로 북한을 고립시키는 전례 없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과거의 협상과는 다른 입장에서 북한을 압박할 모든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칼 빈슨호의 반대 항의로 불거진 트럼프 정부의 거짓 발표 논란에 대해 오도한 적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The president said that we have an armada going towards the peninsula. That's a fact. It happened. It is happening, rather. 스파이서 대변인은 칼 빈슨호가 호주를 들러가긴 했지만 어쨌든 한반도 해역으로 향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구체적 항해 시점을 밝힌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정화석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명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데 제동을 건 나라가 중국이 아니라 러시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는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문구를 빠뜨린 성명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안보리 대북 성명 주로 만장일치로 채택됩니다. 이에 앞서서 이견 조율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안보리의 서방 상임 이사국 3개 나라와 북한의 최대 우방인 중국을 두 축으로 전선이 형성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아닌 러시아가 딴지를 건 것에 대해서 유엔 외교관들도 의아해하고 있다고 AFP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세월호 소식입니다. 사흘째 세월호 선체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휴대전화 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4층 객실 진입과 또 다른 출입구를 뚫는 작업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소식은 표홍구 기자가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해수부 세월호 현장 수습본부는 오늘 오전 수색 과정에서 휴대전화 한 점을 또 수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선체 수색에서 발견된 휴대전화는 3점으로 늘었습니다. 수습본부는 발견된 휴대전화는 증류수에 담가 부식 방지 처리를 한 뒤 선체조사위원회를 통해 데이터 복원업체에 넘겨진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수색팀은 4층 뱃머리 출입구로 진입해 진흙과 선내 구조물을 드러내며 객실 접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내로 3m 정도까지 진입에 성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백고리 부분에서 난간을 제거하며 진출입로를 뚫는 작업과 4층 뱃머리의 또 다른 출입구를 뚫는 작업도 동시에 진행됩니다. 선체 상부로 진입해서는 내부에 사다리를 설치하는 작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체 내부에서 꺼낸 150kg짜리 포대 16개 분량의 진흙을 분리하는 작업도 시작됩니다. 어제 수색에서는 휴대전화와 의류 같은 유류품 41점이 발견됐습니다. 아직 미수습자와 관련된 물품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도 침몰 해역 수중 수색에서는 동물의 것으로 추정되는 뼈조각 3점도 수거돼 DNA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인양 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유류품은 모두 168점이고 뼈조각은 40점입니다. SBS 표현구입니다.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 지금 덴마크 검찰에 억류돼 있죠. 덴마크 법원이 정유라 씨를 한국으로 송환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정 씨가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정유라 씨 특히 덴마크에 정치적 망명을 신청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배재혁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덴마크 올보르 지방법원은 정유라 씨가 덴마크 검찰의 한국 송환 결정에 반발해 제기한 송환 불복 소송 첫 재판에서 정 씨를 한국으로 송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송환 판결 뒤 원활한 송환 준비를 위해 정 씨를 구치소에 재구금했습니다.
법원은 판결에서 정유라 씨는 덴마크법이 정한 송환 요건이 충족되고 검찰이 제시한 정 씨의 혐의도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 정 씨 사건은 정치적 사건으로 볼 수 없다며 변호인 측이 제기한 한국의 인권 유린 등의 문제는 해당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의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e made the appeal to the higher court where they'll make a ruling later, probably in a month or two, I think. 정 씨 측은 고등법원 항소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법적 다툼을 벌이겠다는 입장이어서 한국 송환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 씨는 최종 판결 이후 정치적 망명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관측에 대해서는 그럴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정 씨는 법정에서 이화여대 학사 관련 비리 의혹과 삼성 지원 등에 대해서는 어머니 최순실 씨가 다 알아서 했고 자신은 전혀 모른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파리에서 SBS 배재학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400억 원대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검찰 진술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승마 지원 지시를 실무진에게 전달만 했을 뿐이다. 그리고 이 승마와 최순실 씨가 연루돼 있다는 사실은 뒤늦게 알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네 번째 재판에서 특검은 이 부회장의 검찰과 특검 조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4년 박 전 대통령과 첫 번째 독대한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이 삼성이 승마협회를 맡아주고 승마 선수에게 좋은 말도 사주는 등 지원을 해달라고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그 지시를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에게 전달했고 이후에도 이를 계속 챙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회장 측은 이 지시를 실무진에 전달만 했다고 맞섰습니다. 그러면서 최순실 씨나 정유라 씨가 관련됐다는 건 지난해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질 때야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을 다시 독대했을 때 승마협회 지원을 제대로 하라고 질책을 듣게 되자 삼성에서는 다시 회의가 열렸습니다. 특검 측은 이 회의에서 정유라 씨 지원 대책이 논의됐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 부회장은 그런 논의는 없었다며 삼성의 일하는 스타일은 믿고 맡기는 것이라 실무진이 알아서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회장은 또 독대 당시 박 전 대통령이 JTBC가 왜 그렇게 정부를 비판하느냐며 불만을 제기했다고도 밝혔습니다. SBS 박하정입니다. 연 4,000%가 넘는 고금리로 불법 영업을 한 무등록 대부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연 4,000% 여러분 계산이 되십니까? 돈을 갚지 않으면 협박을 하고 채무자의 가족에게 직접 연락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동대문구의 한 무등록 대부업체 사무실. 휴대전화번호와 직업 등 누군가의 개인정보를 적어놓은 노트 여러 권이 발견됩니다. 부모, 누나, 인적상 부모, 처진. 대부업자들이 채무자 가족의 개인정보를 적어놓은 겁니다. 39살 권모 씨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고향 후배들을 불러 모은 뒤 무등록 대부업체를 차렸습니다. 주로 100만 원 이하의 돈을 빌려준 뒤 매주 20에서 30만 원의 이자를 받아냈습니다. 최고 연 4,400%의 고금리로 이자를 받기까지 했는데 이런 방식으로 5,300명에게 이자로만 64억 원을 받아냈습니다. 권 씨 일당은 제때 돈을 갚지 않으면 채무자의 가족과 친구 등에게 전화해 협박했습니다. 암투병 중인 채무자의 부모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가족들이나 지인분들한테 전화를 해서 돈을 대신 갚으라고 협박을 해요. 하다못해 어린이집 원장한테까지 전화를 해서 욕을 하면서. 이들은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로 대포폰을 사용했고 타인 명의 계좌로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권 씨와 37살 박모 씨를 구속하고 대부업체 직원 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SBS 김정우입니다. 유명 여자 프로골퍼의 아버지가 16년째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 38 세금 징수과는 오늘 오전 서울 반포동에 사는 고액 체납자 A씨의 집을 찾아가서 밀림 세금 3억 원을 납부하라고 독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수입이 없어서 세금을 못 낸다. 유명 프로골퍼인 딸이 돈을 버는 것이지 나는 돈이 한 푼도 없다고 버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A씨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A씨는 실제 처제 이름으로 골프 연습장을 운영하고 있고 1억 7천만 원짜리 최고급 수입 승용차를 월 400만 원에 리스로 타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A씨를 악질적인 고액 체납자로 분류한 서울시는 세금을 계속해서 내지 않으면 신상을 공개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제 오후 인천 서구 연희동의 주택가에서 불이 났습니다. 연기로 가득 찬 반지하집에 초등학생 3명이 갇혀 있다가 간신히 구조됐습니다. 이 초등학생 3명을 구해내는데 이웃집에 사는 부녀의 도움이 결정적이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53살 심동주 씨와 대학생인 딸 다은 양이 주인공입니다. 매캐한 냄새가 나서 밖으로 나와 보니 반지하 방범창 틈 사이로 어린 소녀들이 손을 내밀며 구해달라고 외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본 심 씨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아저씨가 구해줄게. 방범창을 발로 차서 뜯어내고 딸과 함께 아이들을 차례로 구해냈습니다. 튀김을 해먹으려 했다는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은 이번 화재로 집이 모두 다 타버렸지만 심 씨 부녀 덕분에 귀중한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였습니다. 정치권 소식으로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젯밤 KBS를 통해 방송된 주요 정당 후보들의 텔레비전 토론 보셨습니까? 스탠딩 토론이다, 새로운 형식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과연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판단, 어떤 평가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토론을 마치고 나온 5명의 후보들, 어제 첫 스탠딩 토론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네요. 우선은 아예 뭐 스탠딩 이렇게 뭐 토론이라면 좀 이렇게 자유롭게 뭐 움직인다거나 뭐 왔다 갔다 한다거나 뭐 그럴 수 있어야 약간 좀 의미가 있는데 제자리에 가만히 서서 이렇게 뭐 문답을 하는데 이게 무슨 뭐 스탠딩 토론의 의미가 있는지. 아니 무슨 체력장 테스트 하는 것 같아. 2시간을 세워놓으니까 무릎이 아파요. 가만히 꼼짝 말고 서 있으니까 이거는 좀 아니다 싶다. 무슨 체력장 테스트 하는 것 같아. 아마 처음 이제 시도하는 형식 아닙니까? 그 나름대로 이제 어느 정도 괜찮은 형식 같습니다. 좀 더 이제 활발하게 아마 다음부터는 더 자신감 있게 모든 후보들이 다 자기 실력들을 펼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뭐 지난번 토론하고 뭐 별로 다른 점 못 느꼈고요. 예. 그 이제 하는 방식이 좀 달랐는데 그 5명이라서 조금 산만했던 것 같아요. 뭐 글쎄 뭐 토론 방식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게 처음 사실 한 거거든요. 글쎄. 네, 뭐 2시간 서 있는 게 힘은 드네요. 이게 스탠딩 토론이 서로 뭐 이렇게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고 이렇게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는데 우선 5명이 스탠딩 토론하기에는 좀 숫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고정적으로 자기 자리에 서서 하니까 뭐 앉아서 하는 거하고 서서 하는 거 큰 차이를 모르겠어요. 후보들의 평가가 시청자 여러분들의 평가와 일치했는지 궁금합니다. 이상휘 세명대 교수, 박창환 장한대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SBS 보도국 정치부의 민성기 선임 기자도 함께합니다. 민 기자 어서 오십시오. 지금 5명의 후보들 평가 보셨는데요. 일단 두 분도 짧게 어제 토론 보셨죠? 네. 예. 어떻습니까? 스탠딩 토론 방식 효율적이던가요? 아니면 좀 비효율적이던가요? 좀 뭐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죠. 뭐 긍정적인 부분이라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토론 문화가 시작된 지가 20년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이제 토론 방식이 바뀌고 있다. 이것이 좀 부자연스럽지만은 그래도 진일보한 한 발이 아니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시행 측면에서 좀 긍정적 면이 있는 것 같고요. 역시 부정적 측면은 앞으로 이 문화에 대해서 많이 익숙해져야 되겠다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내용 면에서 또는 여러 가지 시청자들이 보는 입장에서 유권자들 보는 입장에서 마음이 많이 협족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박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싸움 구경하는 게 제일 재밌습니다. 시청자들, 국민들은 재밌게 봤을 것 같아요. 근데 과연 남는 게 있었느냐라는 건 또 다른 문제 같습니다. 과거에 어쨌는지에 대한 어떤 그 소위 네거티브나 이야기들은 많았지만 그래서 안보 문제를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런
미래의 비전을 얘기하기에는 이 토론의 방식이나 숫자가 좀 그걸 담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다음에 분야별로 토론을 한다면 조금 더 나아질 것 같고요. 좀 두 사람씩으로 짝지어서 좀 짧게라도 이런 그 정말로 비전과 정책에 대해서 좀 토론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제 토론 보니까는 총량제는 총량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후보에게 질문이 집중되고 또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에게 집중되고 이런 경향이 있던데요. 후보들 평가 보면은 안철수 후보 제외하고는 나머지 4명의 후보들은 조금 아주 썩 성공적인 방식은 아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네요. 아무래도 1, 2위 후보들한테 질문이 집중되니까 1, 2위 후보들은 상대적으로 똑같이 한 개 주제당 9분을 갖고 얘기하다 보니까 답변 시간이 좀 모자랐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제 문재인 후보는 18번 질문을 받았고요. 안철수 후보는 14번 질문을 받았습니다. 18번, 14번. 네, 그렇게 많은 질문을 받고 소화하다 보니까 답변 시간이 짧다 이런 불만이 있는 것 같고요. 안철수 후보 측에서 반응이 좋은 거는 지난번 토론회와 비교해서 지난번 토론회 때 대단히 좀 경직됐다. 그리고 상대편이 도전적으로 공격적으로 나올 때 너무 흥분하는 것 같다. 이런 인상을 많이 줘서 캠프 내부에서도 반성이 많았는데 어제는 많이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조금 아재 개그식이기는 하지만 농담도 조금 하고 전에 비해서 이전 토론에 비해서 많이 부드러워졌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전의 토론보다 잘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내용 면에서는 좀 더 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인 입장에서는 사실 재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부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미국식 토론 문화를 바로 우리가 차용을 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화적 차이에서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왜냐 그러면은 상식적입니다만은 미국 같은 경우 서구에서는 입식 문화가 발달돼 있고 동양권에서는 좌식 문화가 발달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서서 자유롭게 동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정적인 토론 문화에 익숙해도 우리하고는 사실 맞지 않죠.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나아질 거라 그렇게 봅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어제 토론회가 관심을 모았던 이유가 스탠딩 토론 그리고 이 스탠딩 토론을 통해서 상당히 대선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것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그 스탠딩 토론이라는 것은 원고 없이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왜 그럼 원고 없이 앉아서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굳이 서서 하느냐 이런 부분이 참 의문점을 가질 만한 그런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국정 운영에 대한 미래 비전을 밝히는 것 이런 것들은 국민에 대한 예우 차원이다. 그래서 앉아서 하는 것보다는 동적인 차원에서 서서 예의를 차려서 하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것이고 또 하나는 동작이라든가 순발력 그리고 갑자기 대두되는 그런 질문에 대응하는 그런 어떤 내공들 이런 것들이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적합한가 종합적 판단을 할 수가 있는 아주 좋은 형식이기 때문에 스탠딩 토론을 차용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어제 텔레비전 2차 토론회 시청률도 아주 높게 나왔습니다. 25% 정도 나왔는데요. 물론 모든 분들이 다 보신 건 아니죠. 그래서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 혹시 못 보신 분들 또 보셨더라도 기억이 잘 나지 않으시는 분들 위해서 어제 토론회 내용별로 또 후보들별로 압축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가 문재인 민주당 후보의 안보관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던 부분 이 얘기 오늘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북한이 주적입니까? 북한이 우리 주적입니까? 주적. 그런 규정은 대통령으로서는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직 대통령 안 되셨으니까 지금 그래도 생각은 대통령이 될 사람이죠. 아니, 대통령은 앞으로 남북 관계를 풀어가야 될 사람이에요. 대통령 되시기 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방부 북방백서에 북한군은 우리 주적이다 이래 나오는데 국방부로서는 할 일이죠. 그러나 대통령이 할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문 후보님께서 지금 대통령 벌써 되셨습니까? 그렇게 강요하지 마시죠. 왜냐하면 강요가 아니라 우리 유 후보님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되시면 남북 간 문제를 풀어가야 될 입장이에요. 필요할 때는 남북 정상회담도 필요한 아닙니다. 것이고 대한민국 정부... 그래서 국방부가 할 일이 있고 예. 대통령이 할 일은 따로 있는 것이죠. 아니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문서에 북한군이 주적이라고 나오는데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가 북한군을 주적을 주적이라고 못한다? 그거 말이 되겠습니까? 저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적이라고 말씀 못 하신다. 제 생각은 그러합니다. 아니 주적이라고 말씀 못 하신다는 거죠? 대통령 될 사람이 해야 될 발언은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주적 발언 이 문제를 둘러싼 어제 토론의 내용이 오늘 SNS상이나 또 언론을 통해서 아주 주요하게 보도가 되고 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후보 입장에서는 문재인
후보의 안보관을 공격하면서 문재인 후보의 약점을 파고들고 그리고 안보 이슈를 대선 이슈로 최대한 부각시키겠다는 이런 전략이겠죠. 그리고 문재인 후보는 참여정부의 청와대 고위직을 지냈는데 그 주적이라는 개념이 국방백서에서 빠진 게 참여정부 때입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가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문재인 후보를 공격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 교수님은 어제 이 부분요. 이 주적 발언 오늘 크게 보도된 거 보셨죠?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참 유승민 후보가 정말 절묘하게 덫을 짰구나. 사실관계에서 일단 틀린 게 있죠. 국방백서의 주적이라는 거 표현되어 있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2004년 이후에 국방백서의 주적이라는 표현이 없고요. 지금도 국방부에서의 이제 공식 입장은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조차도 최대의 표현이었다. 이 이상을 넘는 건 무리다라는 얘기가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승민 후보가 왜 이 부분을 부각을 했을까? 이 부분을 주되게 했을까? 이거는 지금 문재인 후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라고 비했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을 북한 정권과 북한 국민을 분리한 게 아니고 북한을 주적이라고 보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 문재인 후보로서는 답을 주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절묘하게 허를 찔렀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에 답변이 당황스럽다 보니까 중언부언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문재인 후보가 좀 수세에 몰린 그런 모양새를 나오게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문재인 후보가 좀 말려 들어갔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주적이라는 개념 자체가 국방백서에 있든 없든 우리 헌법에 명시가 돼 있든 안 돼 있든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국민 정서에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주적으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문제 자체에 대해서 좀 현명하게 답을 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또 확실하게 대답하는 것이 문재인 후보 쪽이 좋았을 텐데 이 문제에 대해서 결국 애매하고 또 정서에 반하는 그런 대답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하고요. 오늘 아침에 이제 박광훈 대변인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이야기하던 주적 표현 자체가 이게 논란의 대상이 되니까 육군 정책 보고서의 정책에 포함되어 있고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이 적인 것은 맞지만은 헌법 4조에는 북한은 평화통일의 대상으로도 규정하고 있다. 이런 이중적 잣대가 있다. 그래서 이 이중적 잣대를 가지고 지도자에 대한 부분들을 확실하게 선을 그을 수가 없다라는 어떤 뉘앙스의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헌법 4조가 사실 이 내용이 이겁니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이게 헌법 제4조예요. 이게 뭐냐 그러면 앞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해야 된다. 결국 궁극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입각하지 않으면은 적의 대상을 규정할 수 있다는 해석도 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제 좀 명쾌하지 못하게 잘라내지 못한 어떤 답을 못한 문재인 후보가 좀 실기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예,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가 어제 또 자리도 가운데여서 이 문재인 후보에 이어서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또 대북 송금 문제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도 한번 거론했던 기억이 나고요.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문재인 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1차 SBS 토론에 이어서 어제도 상당히 신경전이 치열했는데 안철수 후보가 조금 더 공세적으로 나오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전인권 씨가 저를 지지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수모를 당했습니다. 문재인 후보님 지지자들로부터 심지어 적폐 가수라는 그런 말까지 들었습니다. 이게 옳은 일입니까? 우선은 제가 한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정치적 입장을 달리한다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폭력적이고 모욕적인 그런 식의 문자 폭탄을 보낸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고요. 예, 그리고 또 홍준표 그런데 문 후보님께서 양념이라는 말씀을 또 하셨단 말씀이에요. 홍준표 후보에게 아닙니다. 예. 저 말 안 끝났습니다. 제가 바꿀 수 있습니다. 예, 저 양보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주도권 토론이 아닙니다. 지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 제가 계속 말씀. 잠깐 답변을 주고받고 그다음에 질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왜 예전에는 문자 폭탄이라든지 또는 막말 같은 것들이 왜 양념이라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경선 기간 동안에 후보들 간의 치열한 논쟁이 경선을 흥미있게 하는 양념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이죠. 자, 됐습니다. 예. 자, 우리 일전에 이제 문재인 후보께서 본인을 지지하지 않는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국민들을 향해서 적폐 세력이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건 국민을 지칭한 게 아니었다. 이런 특정 정치인들을 지칭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정치인들이 모두 다 부인하고 그건 허위 사실 유포라고 고발하겠다고까지 화를 냈습니다. 자기를 적폐라고 그러는데 적폐라고 인정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문재인 후보께서 국민을 적폐 세력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 저는 그 해석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헛개비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보고 물으시는 거예요? 예, 예. 아니 문재인 후보를 디스하시면서 대신 좀 답변 잘해 주십시오. 뭐 국민을 상대로 적폐라고 할 수는 없죠. 안 후보님, 국민은 적폐의 피해자죠. 제 이야기를 오독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지금 경제 분야 이런 게 아마 저 적반하장일 겁니다. 저 부분이 어제 상당히 치열했던 부분 중에 한 부분 같은데요. 오늘 저 부분에 대해서 각 당의 평가들이 어떻던가요? 뭐 민주당은 그래도 선방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은 지난번에 당했던 거를 우리가 좀 되갚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적폐 저 부분은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최근에는 적폐 청산이라는 얘기를 거의 안 하고 미래 쪽으로 지금 아젠다를 돌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다시 끌고 와서 발목을 잡은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얘기를 좀 하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만 질문을 전환하려고 그러는데 안철수 후보가 지난 첫 번째 토론과는 달리 아주 적극적으로 반격에 나서서 상당한 성과를 거의 거둔 것으로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이 적폐 청산 공방에 대해서 박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적폐를 자꾸 이렇게 부각시키는 것 자체가 적폐 청산과 국민 통합을 대립구도를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뭐 예전에도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적폐를 청산하는 것과 국민을 통합하는 게 결코 대립구도가 아니다. 올바른 그런 청산 위에 국민 통합이 돼야지 이거 올바른 거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후보가 이런 자신의 지지층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적폐 청산을 갖다가 소위 국민통합과 대립되는 구도로 이해하는 지지층에 대해서도 사실 비판을 할 필요가 있었어요. 즉 적폐 청산과 국민통합이 결국은 하나로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부각을 했다라면은 좀 절묘하게 피해갈 수 있었을 텐데 좀 그런 부분에서 당황하고 또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지 않냐 이런 식으로 수세적으로 대응하다 보니 어저께 토론이 좀 많이 말렸던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유승민 의원 그리고 홍준표 지사, 유승민 후보와 홍준표 후보 보수 진영 후보의 적자 자리를 놓고 상당히 신경전이 치열한데요. 두 후보 사이에 벌어졌던 신경전 여러분 한번 보시죠. 무상급식을 왜 중단했어요? 무상급식을 내가 중단한 게 아니고 돈은 주는데 감사를 안 받으니까 중단을 했죠. 감사를 받으면 돈을 준다고 했습니다. 감사를 받으면 무상급식에 찬성하십니까?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은 찬성합니다. 옛날에 반대하셨잖아요. 옛날에 반대한 게 아니라 단계적 무상급식. 옛날에 무상급식을 이거는 세금급식이다. 무상복지, 무상자 들어가면 무조건 다 반대하셨잖아요. 무조건 반대한 건 아니죠. 그때 무상급식 반대하셔가지고 저하고 많이 다투셨는데. 아니 참 유승민 후보는 주적이 적이라니까. 아니요. 지금 궁금해서 말이 자꾸 바뀌니까 말 바뀌는 건 누구든지 하면 안 되죠. 꼭 하는 짓이 이정이거든. 아니 말 바꾸시는 거 보니까 스트롱맨이 아니라 나이롱맨이시네요. 나이롱맨. 그때는 오세훈 시장이 단계적 무상급식을 하자. 그다음에 민주당에서는 지금 당장 하자. 그래가지고 투표를 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홍 후보님께서 그때 무상급식을 반대하셨잖아요. 그때 당론이 반대였죠. 당론이 무슨 반대예요? 저도 그때 당 지도부였는데 무슨 당론이 반대가 어디 있어요? 당론은 없었죠. 경남에서 하고 있는 현 상황은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반대하시면 도지사로서 중단시켜야죠. 유승민 후보님 모르시는가 보네요. 공짜밥 논란 일으켜가지고 밥그릇 다 뺏으셨잖아요. 홍 지사님이. 그거 아직 모르세요? 아니 참 어이가 없는 토론을 한다. 홍준표 후보가 저 영상 속 그 장면 무상급식 문제에서는 좀 수세에 몰린 듯한 느낌입니다. 일단 같은 편을 들어줘야 되는 보수 후보한테도 지금 공격을 받는 상황이니까요. 저게 유승민 후보가
주장하는 게 2011년 상황인데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 가지고 주민투표 붙이는 그때 상황인데 그때 홍준표 후보가 당 대표였었거든요. 그때는 반대해놓고 지금은 반대도 아니고 찬성도 아니고 어중간한 입장을 취하느냐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 입장에서는 그 보수의 적자를 주장하는 그런 홍준표 후보가 무상급식 문제에서 오락가락한다 이런 부분을 좀 부각시키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희 교수님은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의 신경전 뭐 이제 대선 때까지 계속 될 수밖에 없겠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포기하지 않는 한 뭐 끝까지 간다고 가정한다 그러면 저런 대립 구도가 계속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결국 대선 후에 전국의 구도 이까지도 염두에 둔 상태라 그러면은 더욱더 치열하게 경쟁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예. 어제 토론에서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1차 토론에 이어서 2차 토론에서도 토론은 참 잘한다 이런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승민 후보가 제기했던 경제와 복지 공약을 둘러싼 논란,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에게 질문을 해서 세 후보 간의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는데 이 논쟁을 바라보던 홍준표 후보 마지막에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지금 2028년에 40까지 가도록 되어 있는 거를 50으로 올리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무슨 돈으로 올리죠? 우리가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 어떤 비율로 올리느냐 따라서 이렇게 재원 대책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그 설계만 잘하면 정가 없이도 충분히 가능한 방안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험료 대통령 출마를 하시려면 거기에 재원 조달 방안이 있어야 됩니다. 재원 조달 방안은 전문가들이 함께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죠. 말씀하시는 아니죠. 사회적 합의를 아무리 해도 돈이 어느 구멍에서 나오냐 이거죠. 돈이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안철수 후보님도 다른 말씀 하실 게 별로 없는 게요. 5년 동안 200조 원을 쓰시도록 돼 있거든요. 그죠? 1년에 40조 얼마인가 들어요. 그죠? 예, 40조 원 정도. 40조. 200조 원을 어느 세금을 어떻게 올려서 마련하겠다라는 걸 이야기하지 않으면 지킬 수 없는 공약이 돼버리는 겁니다. 우리 저는 과거에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세출 구조 조정하고 그리고 또 그 공평 과세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증세해야 됩니다. 세 분 토론하는 거 보니까 기재부 국장들끼리 지금 논쟁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은 경제 철학이나 사상이나 통치 철학을 갖고 덤벼야지 뭐 수치 하나 따지고 그 하는 거 대통령 역할 아닙니다.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쩔쩔매는 걸 보니까 기재부 국장한테 설교 받는 것 같아서 좀 유감입니다. 박 교수님, 홍준표 후보가 마지막에 결론 내듯이 기재부 국장 수준의 토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동의하십니까? 이건 뭐 오히려 이제 유승민 후보가 이 말을 해야 될 때죠. 주적은 저기 있는데 왜 나를 디스하느냐. 졸지에 유승민 후보를 기재부 국장으로 이렇게 깎아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할 얘기를 한 거니까 적당한 정말 디스의 왕답는 그런 개입이었는데 근데 이제 그 지난 대선 때를 돌이켜 보면은요. 지난 대선 때 대선 후보들이 공약 가계부라고 하는 거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그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이런 돈이 들어가고 이런 돈을 어디서 마련하겠다라고 하는 걸 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 이번에는 그런 것들이 좀 자세히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게 뭐 너무 세부적인 수치까지 따지는 거는 좀 그러긴 하지만 그래도 말하는 것처럼 어느 구멍에서 나올지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히 언급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에서 전 적절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홍준표 후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상당히 좀 엉뚱한다기보다도 굉장히 정교하게 계산됐지 않느냐라는 생각. 저런 발언들이 다 계산된 의도된 발언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은 이정희 후보를 연상시킨다는 얘기, 그다음 기재부 국장 얘기, 이런 얘기는 실질적으로 유승민 후보를 겨냥한 얘기거든요. 궁극적으로 보수 적통 경쟁에 있어서 유승민 후보는 나를 떨어뜨리러 왔다. 즉 배신자 코스프레의 그 배신자 아이콘 자체를 다시 한번 부각시키는 그런 글로 이때 비교를 해서 이정희 후보를 붙인 거고요. 또 이런 세세한 수치
그 아주 테크니컬한 부분에 있어서 유승민 의원이 치고 나가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기재부 국장 같은 수준이다. 대통령 큰 그림을 그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애들러서 이제 비유를 한 것이란 말이죠. 사실상 대통령이 큰 그림을 그려야 된다. 이 말 자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대통령이 국정 운영하는 책임이 막중합니다만은 시중에 있는 판단까지 가격을 시시콜콜 다 할 수 있고 그 많은 수치를 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러나 국민연금 같은 소득 대체율 50%, 40%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정책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자기 생각과 철학이 있느냐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는 그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그런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예.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아마 토론회 중간중간 틈날 때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를 디스하고 이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처음에 주적 안보관 문제와 관련해서 유승민 후보와 문재인 후보 사이의 공방 여러분께 보여드렸는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대북 송금 사건 있지 않습니까? 특검이 도입해서 수사까지 했었는데 이 문제에 놓고서는 이 보수 진영 후보들 간 그리고 나머지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 이렇게 3명 간의 공조가 이루어졌던 것 아니냐 이런 평가를 받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안철수 후보나 문재인 후보님한테 제가 조금 물을게요. 이틀 전에 박지원 대표가 전주에 가서 문재인이 우리 김대중 대통령을 대북 송금 특검으로 골로 보냈다 이렇게 박지원 대표가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김홍걸 씨는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또 우리 문재인 후보를 다 용서하셨다 이러고 나와요. 그런데 제가 이 대화를 보고 너무나 어이가 없는 게 대북 송금 사건, 대북 송금이 그게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후보님? 지금 모든 역사가 공과 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불법 대북 송금에 공이 있다고요? 무슨 공이 있습니까? 그것 자체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만 의도는 그렇지는 않았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의도 어떤 의도요? 우리 평화 통일을 위해서 불법으로 북한에다가 돈을 갖다 줍니까? 그 장기적 제가 유승민 후보님 말씀에 대해서 조금 다른 의견 말하고 싶습니다. 그 전에 그때 김홍걸 그때 김대중 대통령 이 남북 정상회담 연 것은 이 남북 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역사적인 결단이죠. 그거 없었으면 어떻게 남북관계 대전환이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그거는 그렇게 큰 차원의 돈을 퍼주고 평화를 구걸한 거죠. 이 햇볕 정책을 본인이 개성하십니까? 100% 그대로 다 옳거나 100% 다 아니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집권하시면 북에 이제 달러를 제공을 해야 되겠네요. 대북 송금이 도대체 몇 년 지난 얘기입니까? 매 선거 때마다 그 대북 송금을 아직도 우려먹습니까? 국민들 실망할 겁니다. 앞으로 대통령 돼서 뭘 할 것인지를 말씀하셔야지. 그 선거 때마다 대북 송금 얘기 계속 재탕삼탕하면 그 무능한 대통령들이지 뭐예요, 그게. 글쎄요.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후보 간의 논쟁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 영상 보니까는 마지막에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발언이 다른 후보들을 꾸짖는 듯한 모습이네요. 그래서 사이다라는 평가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박 교수님. 네, 사실 그 유승민 후보의 이 대북 송금 발언은 아주 전략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적 발언도 그렇고 정말 아픈 곳을 콕콕 찔러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아픈 곳 찌르는 거 잘했는데 문제는 그렇다면은 지금 사드라든지 북핵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대안을 제시하고 미래를 얘기하는 자리인데 과거에 대해서는 지금 몇 차례 수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공격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오히려 이걸 타가지고 역시 심상정 후보답게 본인의 존재감, 미래를 얘기하고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건지를 얘기하자 이걸로써 존재감을 드러낸다. 그래서 역시 이번 토론에서도 유승민, 심상정 두 분이 확실하게 튀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주적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있었던 대북 송금 사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분명하게 판단을 좀 하셔야 할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께 또 각별히 요약을 해서 전해드렸고요. 또 하나 홍준표 후보가 어제 2차 텔레비전 토론 나오기 전에 다른 방송사 인터뷰를 통해서 나는 집에서 설거지 안 한다. 왜? 나는 스트롱맨이기 때문에.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할 일은 하늘이 다 정해줬기
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또 논란이 일지 않았습니까? 어제 2차 토론 과정에서 이 홍준표 후보의 이 설거지 발언 논란이 됐었는데요. 결과적으로 홍준표 후보 사과를 했습니다. 홍준표 후보께서 얼마 전에 설거지가 여성의 몫이라고 했습니다. 그 너무나 그 심한 여성 비하 발언인데 사과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그 스트롱메이라고 그래서 내 세게 안 보이려고 그런 이야기 했죠. 내 실제로 집에 가면 설거지 다 합니다. 그 얘기 제가 받아서 저기 홍 후보님 예. 그렇게 웃어서 넘기실 일이 아닙니다. 아니, 웃어서 여성을 종으로 보지 않으면 그런 말씀 하실 수 없어요. 아니. 대한민국 모든 딸에게 이 자리에서 사과하십시오. 네, 여성들한테 사과 한마디 하세요. 그게 말이 잘못됐다면 내가 사과하겠습니다. 네. 다시는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예. 이 교수님, 홍준표 후보 원래 거침없이 말하기로 유명한 그렇죠. 분인데 결과적으로 설거지 발언은 사과를 할 수밖에 없었던 모양입니다. 본인이 아니게 지인이와는 다르게 뜻이 왜곡하게 전달됐다면 사과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걸 너무 진중하게 받아들였다 그러면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확실하게 그런 얘기를 한 사람 같이 그렇게 얘기질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저 질문에 대해서 선방을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저 질문이 나올 걸 알고 미리 준비해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이 가볍지도 않고 많이 무겁지도 않게 중간 톤에서 설득력 있게 저도 집에 가면 설거지를 합니다라는 어떤 공통적 인식을 뽑아내면서 아주 선방한 그런 질문이 아닌가 그렇게 예, 설거지 발언에 대해서는 그 많은 여성 유권자들이 홍준표 후보의 인식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 그렇죠.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홍준표 후보가 결과적으로 심상정 후보의 또 아주 강력한 지적과 비판에 홍준표 후보가 고개를 숙이는 모습도 여러분 보셨고요. 1차에 이어서 2차 텔레비전 토론을 통해서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아마도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의 맞대결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1차 토론 때와 어제 있었던 2차 토론 때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하시나요?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들 지지하고 있는 거 사실이잖아요. 문 후보님이 하지 않습니까? 저를 그런데 그러면 제가 이렇게 국민들을 묻겠습니다. 편가르지 마시고 그래서 국방부가 할 일이 있고 대통령이 할 일은 따로 있는 것이죠. 대통령 될 사람이 해야 될 발언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경선 기간 동안에 후보들 간의 치열한 논쟁이 경선을 흥미있게 하는 양념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이죠. 자, 됐습니다. 예. 저를 적폐 세력의 지지를 받는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비판을 하셨는데 그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제가 제 주도권 토론입니다. 제가 자강론을 주장하고 그렇게 정리가 되고 후보가 됐습니다. 국민이 이깁니다. 한 번은 없습니까? 저는 3번 누르고 싶은데. 그 문자 폭탄이라든지 또는 그 저기 뭐 막말 같은 것들이 왜 양념이라고 하셨습니까? 예. 자, 우리 저 홍준표 후보님. 지금 마지막 장면 보니까요. 1차 토론 때는 문재인 후보가 상대적으로 저 얼굴에 더 미소를 많이 머금었는데 어제는 안철수 후보가 상대적으로 또 미소를 많이 머금은 건가요? 지난번에 워낙 경직되고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 후보가 자기 얘기를 제대로 잘 못했다 이런 지적을 많이 받아서 연습하는 과정서부터 안정감, 여유로운 모습, 웃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고 그럽니다. 주변 참모들이. 그래서 이번 토론회는 보면 의도적으로 웃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안정감, 여유로움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던 것 같고 학습 효과가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연습 시간이 많지도 않았다는데 지금 하는 거 보면 1차 토론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토론이 이제 몇 차례 남았습니까? 선관위 토론은 이제 3차례 선관위 토론이 3차례 남았고 하나 남은 게 JTBC 토론이 하나 남았나요? JTBC 토론이 하나 남아있죠. 토론 방식은 결정됐습니까? 선관위 토론은 어제 토론과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스탠딩 토론, 원고 없이 하는 그런 유사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고요. JTBC 토론은 지금 룰 미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우리 두 분에게 솔직한 의견을 좀 여쭙겠습니다. 어제 5명의 후보들 가운데 어제 토론 누가 가장 잘했는지 누가 가장 못했는지 순위를 한번 매겨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 교수님 생각은? 1순위에서 5순위까지요? 뭐 가능하시면은. 저는 뭐 제일
그래도 실리적인 효과를 거둔 후보가 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게 홍준표 후보다. 홍준표 후보가 실리를 챙겼다. 예, 상당히 좀 전략적으로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질의 내용에 대한 부분, 이 부분도 아주 간결하고 명쾌하게 의사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질문 내용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굉장히 직설적으로 했다라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시간 배정에 있어서 어제 유심히 보면은 홍준표 후보는 맨 마지막에 여분을 많이 확보하고 그 시간들은 아주 효과적으로 썼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의도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런 것들이 의도했다 그러면은 대단히 전술적으로 잘 마친 그런 시간 배정에 대한 실리적 효과를 거뒀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어찌됐든 계속 타겟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진보 보수 구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소위 말하는 대립 구도를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토론회가 될수록 이 부분은 좀 더 도드라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하고 마지막으로는 시청자들, 즉 유권자들이 어쩌면은 진부해지기 쉬운 토론회에 있어서 홍준표 후보의 저런 질의 내용, 저런 태도들 이런 것들이 상당한 촉매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그런 평가를 합니다. 네. 이상희 교수님은 이제 순위를 매겨주신 게 아니라 일단 홍준표 후보가 실리를 많이 챙겼다. 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토론의 양념 역할을 또 충분히 했다. 이런 말씀 좀 해주신 것 같고요. 박 교수님은 어떻게 순위를 매겨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역시 마찬가지로 잘한 후보를 얘기하시겠습니까? 좀 나눠서 하겠습니다. 예. 전체로 놓고 보면 역시 토론자라는 거는 유승민, 심상정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생각보다 그렇게 그러니까 말에 어떤 수위를 맞추는 거는 잘하시고 생각도 잘해 오시는데 의외로 그렇게 토론에 생각보다 잘하지는 못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양강 구도에서 아까도 지금 이제 영상에서 안철수, 문재인 두 분에 대해서 나왔는데 지난번에 문재인 후보가 두 양강 구도에서 보면은 판정승이었다면 이번에는 안철수 후보로 판정승, 문재인 후보가 판정패하지 않았느냐. 너무 당황을 많이 했고 그리고 적절한 대응, 그러니까 뭐 실수를 하지는 않았는데 효과적인 단어 선택이라든지 또 본질을 꿰뚫는 말을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좀 문재인 후보가 이번에는 좀 판정패한 거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예. 지난번 SBS가 방송해드렸던 1차 토론 끝나고 말이죠. SNS에 사실 이거 보여드릴까 말까 저희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 가지 평가들, 재치 있는 평가들이 좀 돌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1차 토론 끝나고 나서 문재인 후보는 목사님 같았고 홍준표 후보 이거 조금 그렇습니다만 예, 홍준표 후보는 저런 평가를 받았고요. 안철수 후보는 뭐 화난 전교 1등이다, 2등이다라는 표현도 많았던 것 같고요. 유승민 후보는 교수님이다, 심상정 후보는 운동권 누나다 이런 글이 SNS에 많이 올랐는데 그러면 이걸 토대로 해서 말이죠. 우리 세 분이 2차 토론 끝나고 나서 혹시 저 평가와 좀 다르게 평가할 만한 후보가 있을까요? 다른 표현을 좀 동원할 수 있는. 예, 박 교수님. 예. 홍준표 후보가 지난번에 뭐 낯설한 노인이었는데 이번에 사과했지 않습니까? 예. 낯설 깬 노인. 저는 어제 토론을 보면서 문득 이제 생각이 떠올라는 게 있었어요. 뭔가 모르게 이 복싱 시합 같다, 권투 시합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심상정 후보부터 이야기하면은 전형적인 인파이트형이다.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과 배치되고 철학과 배치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가차없이 공격해야 되는 좌우를 막론하고 이런 전형적인 인파이트 기질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인파이트 기질은 있는데 대단히 테크닉이 뛰어난 소위 잽을 날릴 잽을 날리고 어퍼컷을 칠 때는 어퍼컷을 치는 그런 테크니컬한 부분이 뛰어난 인파이트 같다라는 그런 예전 70년대로 따지면 그 허강일, 최충일 그렇죠. 그런 예? 형태. 테크니션 형태의 권투 선수.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고요. 그다음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인파이트다, 아웃파이트다 보다도 전통적인 복서다. 그다음에 복싱의 기술을 아주 전통적으로 습득한 그런 복서 같은 교과서적이다. 교과서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우리 홍준표 의원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변칙 복서다. 그런 한 방 있는 복서다. 어제 같은 경우에 문재인 후보가 색깔론을 공격하니까 여기에 본질론으로 대응하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변칙적이면서도 영리한 권투 시합을 이끌어가는 그런 면을 보였고요. 문재인 후보는 덩치가 큰 아웃사이드 복싱 이런 형태를 하는 것 같아요. 사실 덩치가 크다 그러면 인파이트가 맞거든요. 인파이트가 맞는데 뭔가 자꾸 외곽으로 돌면서 한 방을 노리는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뭔가 부자연스럽게 보였다. 그런 표현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덩치가 크면 오히려 아웃사이더 아닙니까? 덩치가 작아야 접근해서 아주 기민하게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죠. 박 교수님요?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교수님 이미지보다는
정말 아까 인파이터 얘기하셨는데 덧잘 놓는 사냥꾼. 예. 정말 이번에는 뭐 주적이니 뭐 대북 송금이니 덫을 갖다가 딱 나가지고 빠져나가지 못하게 이렇게 잡는 모습을 이번 2차 토론 때는 뭐 넣는 놈마다 다 성공했다 네. 이런 평가를 해주시는군요. 예.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외로운 검투사. 좀 남들이 안 놀아주려고 그래요. 외로운 검투사. 싸움은 정말 잘하시는데 좀 그런 게 있고 문재인 후보가 지난번에 목사님 아니었습니까? 근데 참 이번에는 그 뭐라 그럴까요? 설교가 잘 안 먹혔어요. 그래서 사탕 물고 고함친 목사님. 예. 안철수 후보는요. 지난번에 화난 전교의 1등, 2등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마땅한 표현이 안 떠오르는데 예. 웃고 있는 전교 1등 뭐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2차 텔레비전 토론 지금까지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렸습니다. 그 후보들의 평가 또 이 자리에 나오신 패널분들의 평가 여러분들 동의하시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5명의 후보들 어제 밤늦게 토론 마치고 오늘도 정말 시간을 아껴가면서 그 전국을 누비고 있습니다. 5명의 후보들 오늘은 어디를 찾았을까요? 아주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치즈 어묵이랍니다. 한반도 평화 그래서 조금 늦게 해주셔야겠는데. 고맙습니다. 요쪽면 갔다가 농어면서 요쪽면 하나에 딱 좀 맞으세요. 네, 정말 후보들 바쁩니다. 그런데 문재인 민주당 후보 오늘 강원도 가서 최문순 강원지사를 만났는데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얘기하다가 뭐 북한 응원단 원래 뭐 미녀 응원단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뭐 옛날에도 자연미인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또 캠프에서 뭐 사과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평창 올림픽 얘기하다가 옛날에 부산 아시안 게임 때 북한의 미인 응원단이 와서 흥행에 많이 도움이 됐다 이렇게 대화가 이어지다가 북한 응원단이 옛날에는 자연산 미인인데 요즘에는 성형도 한다더라 이런 취지 얘기를 서로 이제 농담처럼 주고 받았어요. 자연미인이다. 네, 예.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여성들한테 좀 그 불편함을 줬다 해가지고 그 발언의 취지나 의도와 상관없이 여성들에게 불편함을 준 데 대해서는 깨끗이 사과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신속하게 또 사과를 했군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오늘 방송기자 클럽 토론에서 말이죠. 39석이죠. 안철수 후보가 사퇴했으니까 39석 정당이 집권했을 경우 과연 안정된 국정 운영이 가능하겠느냐고 얘기했더니 준비한 답변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당선이 되면 정치권의 대변혁이 일어날 겁니다. 무슨 아주 뜻입니까? 중요한 얘기죠. 권력 분점에 대한 얘기, 그리고 대통합에 대한 얘기, 한꺼번에 어우러지는 그런 얘기고 대선이 끝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라는 흔들리는 보수 진영을 향한 아주 직접적인 메시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박 교수님요. 중요한 얘기지만 당연한 얘기입니다. 39석 정당이 여당으로서 국정을 이끌어 가려면 전국이 대연정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보수와 진보를 뛰어넘는 인사들의 내각 구성이 불가피하고요.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정치판이 바뀔 수밖에 없겠죠. 예. 오늘 세 분과의 말씀을 이쯤에서 정리를 하고요. 어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주요 정당 후보들 SBS가 페이스북 이용자분들로부터 질문을 받아서 대신해서 인터뷰를 진행하고 이 시간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시간에 방송해드리고 SBS와 페이스북 또 SBS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제가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안 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SBS가 페이스북하고요. 특별히 후보님들 우리 페이북 이용하시는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을 잠깐 몇 개만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질문이 가장 많습니다. 연설하실 때 목소리를 바꾸셨는데 목 상태 괜찮으신지 걱정하는 페이북 이용자분들이 많으시네요. 괜찮습니다. 어떻게 그 발성을 바꾸신 거세요? 사실은 자기가 자기 바꾸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가 바꾸는 건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면 자기도 못 바꾸는 사람이 어떻게 국가를 바꾼다고 나서겠는가 싶어서
제 의지를 보여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예, 내가 왜 다른 후보들보다 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포인트가 무엇인지 또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그 세계적인 흐름에 대해서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나라가 어떻게 준비할지 가장 잘 압니다. 그리고 또 누구보다도 글로벌 감각이 있다고 자부합니다. 미국에서 학교 다녔고 그리고 일본과 중국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적인 것에 누구보다도 익숙합니다. 그리고 특히 저는 지난 30년 정도 맞벌이 부부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 청년의 삶을 저는 직접 체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도 누구보다도 문제에 대한 문제인식 그리고 또 대책에 대해서는 자부합니다. 당선되신다면은 첫날 일정을 어떻게 잡으실 생각이세요? 첫날 국회에서 취임 선서만 하고 바로 일을 시작할 겁니다. 정말 지금 여러 가지로 위기 상황이어서 쉴 틈 없습니다.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혹시 아재 개그 따로 공부하신 거 아니냐고? 제 개그에 웃으시면 진짜 아재인데요. 따로 공부하진 않고 좀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썰렁하게 이야기하고 납니다. 어제 토론 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뭐 1번, 2번 버튼밖에 없길래 아니 왜 3번 버튼 없냐고 난 누르고 싶은데 항의한 적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장애인들이 사회에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은 무엇인지. 예, 오늘 장애인의 날입니다. 그래서도 이제 저는 보건복지 상임위 위원으로서 많은 관심 가지고 입법 활동 열심히 했었습니다. 오늘 정책들 발표할 겁니다. 대통령이 되시면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실 공약이 무엇인가요? 저는 교육입니다. 지금 국가가 어렵습니다만 제대로 교육을 개혁을 해야 국가가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꼭 교육은 개혁할 겁니다. 가정 문제가 쟁점이 되면서 조금 마음속에 뭐 갈등도 있고 미안하기도 하고 혹은 가족한테 좀 서운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떠세요? 대선 과정에서 후보에 대한 검증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또 네거티브는 국민들이 이것이 검증인지 네거티브인지 다 아실 것 아니겠습니까?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투표하실 때 결정하시리라고 봅니다. 평상시에 좀 잘 해주시죠. 예. 하나, 둘, 셋. 예.